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혹시 두 번째 알림을 들으신 분들은 전통색이 뭐가 고유색이고 뭐가 전통색인데에 대해서 좀 구분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오늘은 전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색이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해 왔고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색은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요. 세계 역사랑 같이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토테미즘,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걸 신으로 이제 여겼던, 그다음에 샤머니즘, 무당이 어떤 하늘의 계시라든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한테 뭘 전해주는 뭐 이런 게 거의 종교나 민족의 어떤 사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색도 역시 이 샤머니즘부터 시작을 합니다. 샤머니즘 그러니까 미신이다, 잘못된 거다, 잡신이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선왕신, 토신, 다른 그 여러 가지 산신령, 지신 이런 분들도 역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종교를 비교하고 미신으로 격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문화로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요번에 오늘 그 시간을 보시면은 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샤머니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샤먼은 우리나라 말하자면 무격이라는 뜻입니다. 무격. 그러니까 무격은 뭐냐면 무는 여자 무당, 격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무당을 섞어서 무격신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격신앙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신의 계시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합니다. 약간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개척할 때 보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종교든지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사람들. 이제 그래도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격신앙이 처음부터 발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격이 있었죠. 남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음양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밤낮이 존재하고 겨울과 여름이 존재하고 그렇죠. 남녀가 존재하고 한 쌍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야 나중에 제가 음양오행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종교나 모든 거의 시작이나 문화는 음양, 남녀, 춥고 덥고 이런 반대적인 성격이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음양의 원리는 무격신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무당, 남자 무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우주의 근원이 음양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음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무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음양의 조화를 이뤄서 5가지 오행 체계를 이루는데 서양은 사원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5가지 음양 오행의 원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룬다고 생각했고 그 오행은 바로 음양, 아까 무격처럼 남녀, 음양 여기서 나온 것들이 5가지의 우주의 원리를 만들었다. 이게 음양 오행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부터 보면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부터 보면 나무, 남쪽은 불, 가운데 중앙은 흙, 그 다음에 서쪽은 쇠, 북쪽은 물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원리가 계속 순환돼서 돌아가는 이런 원리를 바로 음양으로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음양이라는 건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음은 여성이고 수동적입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양은 남성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게다가 덥고 그리고 여름을 상징하고 밝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음이 좋아요? 양이 좋아요? 그럼 다들 양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밝고 힘차잖아요. 그래. 그럼 밤이 없으면 낮만 있어요? 안 되죠. 그럼 겨울도 없고 여름만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양에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게 없는 겁니다. 둘이 평등하게 똑같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에도 누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높아요? 아빠가 높아요? 그럼 없습니다. 그것처럼 음양은
똑같은 우주의 기운이 뭉쳐가지고 오행을 이루는 근본적인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음양의 조화를 좋아합니다. 이게 자주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하는 얘기지만 봉황 있죠. 봉황새. 얘가 봉은 남자이고 황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봉황.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원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양오행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니까 민족성이나 생활에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있는 음양가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직접 중국의 집안에 가가지고 오호분 오호묘에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복희 여화도인데요. 이제 복희 여화도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삼황을 말하죠. 삼황. 예, 오제도 있지만 일단 삼황입니다. 삼황 중에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농씨는 이제 그 중에 그 서양의 미노타우루스 같이 생겨갖고 농업의 신이지만 이제 복희씨하고 여화씨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복희씨입니다. 가장 이제 황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제일 신에 가까운 이제 전설의 건데 지금 저 위에 태양같이 들고 있는 거에 보면은 삼족오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복희 씨가 시조로서 들고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이 안에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삼조고는 신성시하는 그 아주 동물이죠. 상징적인 신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뭐냐면 신이 우리와 함께 했고 역사가 깊고 또 하나 신비롭고 이런 걸 모든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삼족오가 되겠습니다. 왜냐? 바로 그 삼황 중에 가장 뛰어난 복희 씨가 들고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삼족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족오는 아시겠지만 다리가 3개 달린, 그러니까 다리가 2개 달린 새는 있고 차라리 4개가 달리면 4개가 달렸지 3개가 달렸으니까 신비롭죠. 일단 예, 3개가 달린 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삼족오니까 그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를 들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복희도입니다. 복희씨. 복희씨는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저 그림을 보시면 팔은 날개가 새를 모양하고 있고 다리는 뱀의 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설의 동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설의 그 상상 속에서 나온 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삼황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음양 오행설이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오행사상과 오방색을 알게 됐냐? 그거는 중국이 옛날에 한사군을 설치할 때 우리나라에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이 전쟁에서 져갖고 한나라가 이제 한사군을 설치할 때 그때 한나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오행사상이 들어왔다는 게 처음으로 오방정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북쪽에 있는 금개구리가 남쪽에 있는 뭘 했고 누굴 쳤는데 다시 또 누가 동쪽에 뭘 갖고 와서 음양 오행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시작된 게 아닌가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검은 개구리가 남쪽에 있는 빨간 개구리를 쳐가지고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비슷한 게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아닐까.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는 거의 그 시절 한사군에 설치된 그 시절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이니까 이제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당시부터 그러니까 삼한시대 드디어 삼국시대가 되면은 삼한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되면 특히 신라께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자기들 기록이 많겠죠. 거기 보면 각각의 벼슬대로 몇 품대로 여기는 강색을 입었다, 여기는 청색을 입었다, 여기는 황색을 입었다, 또 등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품계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게 하여 말하자면 왕이 집회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식으로 색을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게 삼국시대에 특히 신라의 역사에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 여기 지금 자료도 보시면 되겠지만은 식별수단이나 또는 불교의 도입 과정에서
오행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도 스님들께서 무슨 기념 뭐 이렇게 중요한 걸 적어서 부적 같은 걸 싸가지고 넣는 볼을 보면은 오행으로 된 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최초는 우리나라에 건너온 거는 중국에 있는 음양가의 사상이 한사군 설치 때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에 아주 습관적으로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가 되면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공통적인 종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복이나 음식이나 모든 생활 양식이 있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란족이 있다 뭐 해서 침입도 있었고 많습니다. 그럴 때 침입 때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곡물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기에서 왕의 후궁이 된 사람도 있어요. 황제의 후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들이 끌려갈 때 그래도 입던 옷을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볼 때는 보니까 원나라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보니까 고려 옷, 여자들이 싸운 옷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기 고려에서 온 여자 옷이 참 이쁘구나. 저거 좀 어떻게 우리도 좀 만들어 입자. 그래갖고 역으로 말하자면 되게 곡물로 끌려간 여자들의 옷을 보고 원나라의 풍습에 비해서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고려풍, 이게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도공들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청자색을 보더니, 아니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비색, 그러니까 원래 비색 청자라고 그러면 물총새 비자를 써서 청록색 도자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색 청자가 청록색 청자 이런 뜻인데, 그 물총새 비자를 쓰지 않고 비밀스럽다라는 비자를 써갖고 참 신비롭구나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총새 비자라는 뜻을 봤지만 너무 신비롭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비로운 색이다, 이렇게까지 고려의 그 색채 문화를 아주 칭찬을 합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은 고려에 가서 어떻게 보면 고려양, 그러니까 고려풍 이런 유행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고려 때까지는 그래도 복색에 조선시대랑은 다르게 그 어느 정도 유채색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때도 그 최남선의 그 조선 문답에도 있지만, 어쨌든 백색을 사상을 존중하고 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하늘에 가깝게 하고 이런 사상은 물론 밑에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채색을 사랑했고, 예, 이런 것들이 풍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려 때까지는 그 어느 정도의 그 복식이 좀 유채색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고문헌을 소개해 드릴 때 한번 또 말씀드릴 게 있을 거예요. 고문헌은 뭐냐면, 이 고려 시대 때 문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려 도경, 그러니까 남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고려사 저려 뭐 고려사 쓴 건 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가 쓴 우리의 글이지만, 그 고려 도경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사람이 송이 와가지고 인천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갑자기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송나라의 그 황제한테 갖다 바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본 거죠. 거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복색 문화가 화려했고 어떤 걸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문화를 볼 때는 우리가 그 사초로 기록한 것보다는 그런 송이 만든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한 시각적으로 드러난 문화, 이것들이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 문화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고려 때 지어진 것들은요, 건물도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고 예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불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입니다. 고려 때까지는 이 삼국시대 신라, 특히 중기 이후 불교가 도입 이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불교가 워낙 왕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단청기법도 발달하고 건물에다가 치장도 잘하고 이래서 굉장히 화려한 시절을 겪습니다. 복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때의 색채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백색 문화. 나를 낮추고 유교적으로 선비정신이 가서 사람은 자기를 감춰야 되고 낮춰야 되고,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돼요. 화를 내더라도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유채색이면은 자기를 갖다가
그 쉽게 말하면 가치를 떨어뜨려서 드러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급스럽게 드러내려면 어쨌든 흰색 몸은, 그리고 얼굴 표정도 아주 그냥 무표정하게 점잖게 깨끗하게, 그 오죽하면 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면서 흰색으로 그대로 자기를 갖다 깨끗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염이나 머리를 깎았겠습니까? 아, 수지부모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이거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차라리 머리카락을 자르느니 내 목을 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두가단, 내 머리는 목은 칠 수 있어도 차발 불가단, 머리카락은 못 자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입고 깨끗하게,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이런 정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던 거죠. 예, 그거를 너무 답답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정신이 또 우리를 이끌어 온 거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꾸미지 않은 거, 덤덤한 거, 깨끗한 거, 소색, 염색도 안 하고 탈색도 안 한 거, 그대로 그 비단이나 무명을 그대로 짜서 입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입었던 게 다 그런 사상적인 의미가 있었죠. 물론 그 제가 철학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철학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겉에 드러난 깨끗한 선비 정신의 그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염색을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그림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주머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요거는 그 쉽게 말하면 저기 그 수실에 보면은 오방색이 있습니다. 그 수실도 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색도 만들고 놀이개도 만들고 삼작 뭐 칠작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데, 삼작은 이제 3개로 된 거고 7작은 7개로 된 겁니다. 여기는 놀이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5개로 된 거는 오작 놀이개가 되겠죠. 놀이개였으면. 예,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줄 알고 그랬는데 왜 염색 기술이 없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큰일 나는 말입니다. 염색 기술도 뛰어나고 엄청난 그 직조 기술도 뛰어났는데, 다만 선비 정신을 사랑하고 깨끗함이고 남한테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흰 옷, 백의를 사랑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또 음양오행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에 따른 복식 문화가 신라 때 생겨갖고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왔죠. 근데 조선에 오면서 더더욱이 이제 그 복식에 대한 거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 옷이 달라지는데, 임금부터 정승까지 이런 대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정이품 이상은 대감이라고 합니다. 예, 대감. 그리고 이제 그 대군들도 대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왕. 이제 이렇게는 거의 이 홍포, 적색 옷을 입습니다. 예, 제일 높은 거죠. 적색은 뭐예요? 기운이 가장 뛰어난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도 보이지만은 요거는 일반 복주머니도 있고요. 요걸 또 저보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보라고 그러면 수저하고 젓가락을 넣는 본데, 그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럴 때도 전부 다 그 붉은색을 만듭니다. 왜냐? 붉은색을 먹어야 그래도 온몸에 힘이 나지 검정색이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급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청색으로 만든 청포, 이걸 입습니다. 예, 그 있고, 그거는 이제 당하관, 바로 이제 좀 상급 관료이지만 당상관까지는 안 됐고 당하관. 그 다음에 맨 밑에 하급 관료들은 녹색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죠. 물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막 갈색도 있고 뭐 자색도 있고 또 있지만은 이제 일단은 크게 나누면 그렇게 복색으로서 계급을 눈에 띄게끔 구분하는 거는 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때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해지는 이런 체계로 색채가 발달해 왔죠. 그런 상징적인 그 3가지 체계 외에는 자연 그대로의 색,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이지만 자연색, 소재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나무색, 파란색, 뭐 이것도 그냥 원료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왜냐? 꾸미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교 사상의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꾸미는 건 누구만 꾸밉니까? 아까 그 당 상관부터 임금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 여기는 상징이니까요. 그러면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이 결혼할 때는 왜 관복을 입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만큼은 특별히 관료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도 이 중전마마께서 입으시는 화롯을 입고, 남편도
예, 그날만큼은 관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그래도 평생에 한번 관료가 돼서 상징적인 인물이 돼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아, 저기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구나 이런 걸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결혼 문화를 가져갔던 겁니다. 예. 오늘 저기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역사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간 과정도 많고 문화적인 그런 변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흐름을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 많이 보면 제 책도 많으니까 거기서 한국의 전통색 꼭 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걸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전통색은 알면 알수록 이렇게 배워나는 맛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중하게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는 가볍게 듣지만 돌아서서 자료를 보실 때는 조금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시는 이제 그런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